장례식장. 갑자기 영정을 보던 이순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외투만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슬픔을 견디지 못한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보고 듣고 알아버린 걸까?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됩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올해 72 이순자라고 합니다. 아들은 37에 결혼했고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셋이 함께 사는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지만 마당 끝자락에 핀 매화나무 하나만큼은 계절마다 색을 달리해 주어 사는 재미를 주곤 했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늘 바빴고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 미라는 처음부터 제게 더 많은 정을 쏟아주려 애를 썼습니다. 처음 미라를 만났을 때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공손하고 말수가 적어 도무지 속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다 보니 그런 걱정은 하루 이틀 사이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식탁에 올려놓았고 제가 다리가 아파 보이면 말없이 다리 밑에 방석을 슬며시 밀어 넣어주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 김장철이면 일부러 시어머니 흉내를 내듯 이리저리 지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며 제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정말 친딸처럼 느껴질 만큼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오면 마당에서 쪼그려 앉아 콩을 고르고 있는 미라의 모습이 종종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그녀는 반쯤 감긴 눈으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고 그 웃음 하나에 저는 그날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아이를 의심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의심을 품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봐주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아들보다도 더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며느리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행동에는 설명되지 않는 균열이 하나둘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저를 지나치며 전화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던 그녀가 문이 살짝 닫히기도 전에 말투를 바꾸는 장면을 몇 차례 목격했을 때도 말입니다. 제 앞에서는 늘 밝고 싹싹하던 아이가 그 순간만큼은 생전 처음 듣는 듯한 낮고 냉랭한 목소리로 그래, 이따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득문득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고 나오면 꼭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 통화를 들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 일부러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지만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결정적으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건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고 정리를 하다가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있던 서류 몇 장이 제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제가 본 적도 사인한 적도 없는 문서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고 거기엔 며느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몇 초 동안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와 다시 살펴보던 중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그 문서를 보는 제 눈과 마주쳤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스친 표정은 제가 지금까지 알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무겁고 먹구름이 낮게 깔린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방 안에서 이불을 개고 있던 제게 벨이 울리며 경찰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도둑이라도 잡았나 싶어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들고 있던 작은 봉투와 심각한 표정이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자님 맞으시죠? 아드님 동진 씨가 오늘 새벽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울리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러 가는 길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평생 손 한 번 크게 써본 적 없는 제가 그날만큼은 택시 문을 여는 손마저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마치 한편의 악몽 같았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조용히 절을 하고 나갔지만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와 엄마, 밥 있지? 라고 묻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영영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 미라는 비교적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조문객들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괜한 오해를 했던 거야. 미라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예민했던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은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무렵 조용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의 창가 쪽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구석에서 그녀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분명 슬픔에 잠긴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응, 이제 다 끝났어. 시간만 좀 더 끌면 돼. 아, 그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끊은 뒤 작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품 안에 넣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뒤로 뺐고 그 상태로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의자에 주저앉아 몇 분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제 곁에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의 얼굴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부터였는지도 몰라요. 내 심장이 도망치라고 속삭이던 순간은 아들의 영정 너머로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세하게 일그러진 그 표정을 봤을 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미라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에 눌려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며느리를 이해하고 보듬어야 한다고 믿었고, 집안일도 가급적 멀리서 조용히 도와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고, 오히려 미라는 점점 생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보험 관련 서류인데요. 제가 정리할게요. 요즘 정신 없으시죠? 그녀는 어느 날 말없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저에게 도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보험금이라니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눈을 꾹 감고 다시 말했지요. 동진 오빠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이잖아요. 잘 정리해서 어머님도 편안하게 사셔야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인감 도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우연히 미라의 방에 들렀다가 침대 옆 협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주려는 마음에 서랍을 밀다 그 안에 접힌 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쳐본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금액과 날짜가 표처럼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는 마치 메신저 대화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잔뜩 필기되어 있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산은 생각보다 빨리 정리될 듯. 문제는 할머니 쪽인데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듯. 예상보다 순진해서 수월함.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대상이 되어 있는 대화였고 미라가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같이 동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머릿속에선 설마란 말이 맴돌았지만 그런 생각을 지워줄 만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라는 자주 외출을 했고 머리를 다듬고 옷차림도 밝아지더니 하루는 동네 주민 박 여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한 얘긴데 저기 며느리 말이에요. 아드님 장례 치르고 얼마 안 돼서 어떤 남자랑 웃으며 얘기하는 거 봤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도 안 믿었는데 요 앞 카페에서 둘이 손까지 잡고 있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나는 우리 며느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몇 번이고 속으로 외쳤지만 뼛속 깊이 내려앉는 불신은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의 사진 앞에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저는 결국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선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락한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사는 박기철 씨였습니다. 기철 씨는 제 또래로 젊은 시절엔 경찰로 오래 일하다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집과 막역하게 지내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곤 했는데 속이 시커멓게 멍든 지금 의지할 사람은 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철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그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차근히 말해봐요.
순자 씨,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뭐든 해볼게. 그날 저녁 저는 미라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최근까지 느꼈던 이상한 기색과 우연히 보게 된 노트의 내용, 그리고 주민들이 전해준 말까지 차근차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기철 씨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은 뒤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오래 쉬긴 했지만 예전 동료들 손도 좀 빌릴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굳어 있었고 그 표정만으로도 이미 무언가 좋지 않은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 윤미라 씨 말인데요. 이 사람 이름 바꾸기 전 본명은 장미경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 번의 결혼도 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그중 하나는 교통사고, 하나는 급성 심장질환이었는데 둘 다 의심 정황은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져 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찢어지는 듯 했고 숨조차 가빠졌습니다. 기철 씨는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신분도 세탁했더라고요. 개명한 지도 오래됐고 과거 사기 전과도 있습니다. 사기, 횡령, 위조 기록상으론 3건. 다들 남편이나 가까운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죠. 이 사람, 순자 씨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 안에서도 문을 잠그고 자게 되었습니다. 문득미라가 만들어준 죽이 생각났고 이상하게 한 입도 넘기지 못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주간에 혹시 내가 의심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속이 울렁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동진아, 내가 떠난 이유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전 더는 혼자일 수 없다는 것도요. 기철 씨에게서 그 모든 사실을 들은 이후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공포였습니다. 어느 날은 미라가 저녁에 정성껏 끓였다며 보양탕을 내왔습니다. 황기를 넣었다느니 지치가 귀하다느니 이런저런 설명을 했지만 국물을 한 숟갈 뜨자마자 이상하리만큼 혀끝이 얼얼했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조차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멀쩡한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공포를 감추느라 손바닥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을 때는 어김없이 방문을 잠갔고 누운 자리에서 눈을 감지 못한 채 온몸을 긴장시킨 채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미라가 거실에서 조용히 제 방 문 손잡이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에서 그녀는 문이 열리는지 살짝 힘을 줘 당기고 있었고 그 소리에 제가 작은 기침을 하자 그녀는 발소리도 없이 뒷걸음질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에 더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며느리가 약을 타넣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보양죽 한 그릇을 절반쯤 남기고는 수면에 취한 듯 꾸며 침대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평소보다 깊은 숨소리를 내며 눈꺼풀을 절대 떨리지 않게 붙들어 매듭 감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고 방문 틈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 하나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후 발소리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저는 미리 챙겨둔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걸음도 숨도 죽인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나는 소리에 심장이 입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닫고 골목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니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언니는 깜짝 놀라 저를 맞이했고 저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뜨거운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에 이르러서야 저는 비로소 한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기철 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윤미라, 아니 장미경이라는 그녀의 과거를 더 깊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철 씨가 정리해준 자료에는 소름이 돋을 만큼 반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결혼 2년 만에 자택 욕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두 번째 남편은 사업 실패로 자살로 위장된 채 모텔에서 발견되었지만 그의 보험금 수령인이 장미경이었으며 수사에 혼선이 있었던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 번째 남편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랑을 미끼로 접근했고 상대가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재산과 일상을 공유하게 된 순간 어김없이 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우연이라 치부되었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 정황을 지켜본 저는 이제 더는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수법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단 하나 그 여자를 믿은 사람들이 모두 침묵해버렸다는 점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수사 기록을 다시 들춰보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각들은 하나둘씩 맞춰져 갔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동진이 숨지기 전 며칠간 미라가 몰래 정비소에 들렀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량이 아닌 남편 동진의 차량을 정비 명목으로 맡겼고 그 정비소 CCTV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정비소 옆 가게에 설치된 외부 CCTV에서 그녀가 차량을 두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이후 교통사고 감식 보고서를 다시 요청해 본 결과 브레이크 라인에 인위적인 절단 흔적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는 분명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고 후 현장에서 블랙박스는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험사 자료까지 확인한 결과 동진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미라는 이미 거액의 생명보험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것도 위임장을 이용해 제 서명 없이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수상한 사망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윤미라 아니 장미경은 드디어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연행하던 순간 미라는 도리어 억울하다는 듯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살가웠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제 발톱을 들킨 순간의 본능적인 적대감이었고 한 번만 봐달라는 애원조차 하지 않은 채 차가운 수갑을 찬 팔로 제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오래된 회색 정장을 꺼내 입은 저는 법정 안에서 마이크 앞에 서기까지 몇 번이나 숨을 깊이 들이마셨는지 모릅니다. 손은 떨리고 무릎은 차가운 바닥을 느끼고 있었지만 저는 제 입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서서히 계획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딸처럼 여겼지만 그녀는 제 아들을 보험금으로 바꾸려 했던 사람입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판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죄, 보험 사기 및 상속을 위한 계획적 범행 인정, 징역 12년 선고, 모든 재산 몰수, 그리고 상속권 박탈. 그 순간 저는 어깨에 짓눌려 있던 돌덩이를 조용히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진아, 엄마가 내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냈다. 이젠 정말 편히 쉬어도 된다. 아들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늘 미소 짓고 있던 그 얼굴이 그날따라 조금은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모두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너무 북적이지도 너무 외롭지도 않은 곳. 마당 끝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고 방 안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먼저 인사하는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평안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처음엔 참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평안이란 게 이렇게까지 다 잃고 나서야 찾아오는 건지. 하지만 사람 마음은 어딘가 참 묘해서 그곳에 도착한 첫날 밤 아들의 유품을 꺼내어 하나하나 다시 만져보며 울고 웃고 그러다 조용히 잠들고 나니 다음 날 아침엔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아들의 사진은 제 방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작은 화분에는 제가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저는 말을 겁니다. 동진아, 오늘도 잘 다녀왔니?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햇살이 창틈으로 번져오면 저는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기철 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이 끝난 후에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다녀오다가 들러 밥솥에 밥이 안 되어 있으면 또 굶으셨죠? 하며 창거리를 꺼내 밥을 지어줬고 한겨울엔 김장 김치를 절반이나 나눠다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벗이 되어 갔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 걷는 고요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텅 빈 마당에 앉아 감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다 문득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내 삶을 위한 권리였습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내 몫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용서란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단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며느리의 배신도 모두 가슴속 깊은 곳에 묻은 채로요. 하지만 다시는 아무도 내 소중한 것을 함부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저는 매일을 단단히 살아내고 있습니다.